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IT 경영이랑 PM이고, 지난주에 이제 스프린트 이때 했던 내용들을 조금 많이 갖고 왔고, 사실 좀 약간 과하게 어려운 문제들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시라고 한번 내봤습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내기도 좀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것들은 사실 스프린트 1보다는 좀 적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스프린트 1은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서 좀 문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프로젝트 납기가 지연되기 쉬운 이유는 뭐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거 뭐 요 그림까지 좀 같이 그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까지 그리고 뭐 일정 지연 효과 누적 없고 효과가 누적이 되고 단축 반영 효과가 없고 단축 지연 상세 없음. 뭐 물론 이거 말고 뭐 뭐야 뭐 스콥 크리핑이라던가 골드 플래팅 이런 거 막 쓰신 분도 있는데 뭐 그거 자체도 당연히 맞는 소리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그 썸노트에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 같이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법칙 네 가지는 썸노트에 있으니까 그거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목차를 잡을 때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프로젝트 일정 관리에 대한 개념을 쓰던가 일단락에다가 아니면은 프로젝트가 납기가 되는 개념? 아, 근데 약간 애매해. 그냥 프로젝트 일정 관리에 대한 개념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지연되기 쉬운 이유를 이달락에 법칙을 이달락에 이렇게 그냥 목차를 잡으시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나. 그리고 3달락에다가는 그럼 이제 지연이 되니까 지연이 안 되게끔 하는 어떤 대응 방안, 그런 것들을 3달락에다가 써주시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게 근데 오늘 제가 이거 출력을 잘못한 건가 했어요, 순간. 왜 이거 다 사람들이 푼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데 한 8명 되나? 그 중에 5명이 이걸 빼고 썼어, 이걸 빼고. 정보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의 ESG.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5명 되는데 5명? 아무도 안 되네. 아니, 정보 보호 시스템인데 왜 이거는 쏙 빼고 정보 시스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실 이 문제가 근데 진짜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야 이걸 도대체 누가 아냐라고 했는데 이게 KESG에 가면은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기출 문제입니다. 제가 그냥 낸 건 아니고 기출에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 요렇게까지도 나오는구나라고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냥 내봤고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해놨을 일은 없을 테니까 소설을 쓰더라도 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약간 여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답을 어떻게든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측면이면은 뭐 시소 같은 것들 지정해야 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 같은 것들을 해야 되고 뭐 관련한 뭐 인증이라던가 보안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소설이 될 것 같은데 이걸 빼고 써버리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측면에서는 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뭐 개인정보 침해 사고 같은 것들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발생했을 때 구제를 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 같은 것들을 하는지, 뭐 이런 내용을 좀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자일 개발 방법론의 유형별 특징이니까 이제 목차를 애자일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애자일 개발 방법론에 대한 개념을 1달러에다가 쓰고 그다음에 유형별 특징을 이제 2달러에다가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는 좀 선택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유형을 쓰라고 하면 여기다가 유형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개념도 그리고 여기다가 설명하고 이렇게 답을 쓰는 게 무난한데 여기서 또 유형별 특징을 쓰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꼭 개념도 안 그리고 여기다가 특징해서 좀 특징을 자세하게 쓰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 사항으로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유형별 특징이니까 이 유형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많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목차를 뭐 스크럼
나 칸반 뭐 요렇게 해가지고 목차를 잡으시면은 유형을 두 개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답을 쓰지 마시고 이런 거는 최대한 많이 뭐 스크럼, 칸반, 린, 또 뭐야 XP, 뭐 FDD, 뭐 그리고 뭐야 대규모 애자일 이런 것들 같이 좀 언급해 주시면 최대한 많이 이런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하나라도 어떻게든 더 많이 쓰는 게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3단락 같은 데다가는 저는 뭐 대규모 애자일 관련돼 갖고 내용을 쓰거나 아니면 애자일 개발 방법론의 어떤 특징이라던가 원칙 이런 거 언급해 주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유형을 쓴 것 중에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뭐 스크럼반이라던가 뭐 이런 하나 그냥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CP 수립 시의 주요 지표와 DRS 구축 시의 핵심 고려사항. 이것도 제가 알기로 1교시형 기출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1교시에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래도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개념 정도는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BCP의 개념도 쓰고 이 DRS의 개념도 같이 써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단락이 BCP가 되겠죠. 그래서 표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개념, 여기다가 주요 지표 해갖고 이렇게 쭉쭉 쓰고 2단락도 마찬가지로 DRS의 개념, 핵심 고려사항 해갖고 쭉쭉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3단락에다가는 뭐 이게 전체적으로 BCP를 구축하고 그거에 대한 DRS를 통해서 업무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3단락에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BCP랑 DRS가 거의 정의가 별 차이가 없거든요. 저도 옛날 이거 공부할 때 이거 뭐 그냥 둘 다 연속성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밖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BCP에서 나와야 될 단어는 비즈니스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한다라고 써주시고 DRS에서는 재해 재난을 위해 IT 시스템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뭐 약간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CP가 좀 더 광범위한 거죠. DRS라고 하면 IT 시스템에 조금 한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리터러시. 이거는 정의만 잘 써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거잖아요. 그 정의만 잘 써주시면 사실 이거에 대한 뭐 구성 요소나 기술 요소 이런 거는 딱히 이제 키워드가 별로 없어가지고 정의만 명확하게 써주시고 뭐 AI 기본법이라던가 AI 윤리 이런 것들을 좀 잘 준수해야 된다. 또 교육을 좀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정보화 사업을 위한 환경 분석인데 사실 이게 정보화 사업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헷갈릴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환경 분석, 기업의 환경 분석 다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뭐 내부적 요인, 뭐 외부적 요인 해가지고 알고 있는 것들 쓰시면 충분하고 뭐 정보화 사업을 위한이란 말이 붙어 있긴 한데 사실 뭐 똑같아가지고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답을 쓰셨어도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초자동화와 지능형 RPA 이것도 1달러 개념과 기술 개념도 기술 요소 이렇게 해갖고 각각 쓰면 되고 초자동화에 나와야 될 거는 머신러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자동화한다. 지능형 RPA는 뭐가 나와야 되지? 키워드? 밑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3단락에다가는 뭐가 좋으려나? 뭐가 좋을까? 예? 뭐? 두 개 관계? 뭐 그렇게 써도 될 것 같고 이게 제 채점을 지금 제가 항상 5번까지만 채점을 해갖고 6, 7번을 뭘 썼는지 모르겠어. 자, 밑에서 보면 일단 프로젝트 일정 관리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자, 프로젝트 납기가 지연되기 쉬운 이유는 요거인 거죠. 이게 원래 5일짜리고 5일짜리인데 이거를 아무리 3일로 땡겨갖고 하더라도 이 위에가 7일이 걸려버리면 상쇄 효과가 없다.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얘는 끝나도 기다려야 된다. 이런 그림 같이 좀 그려주시고 요 세 가지를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납기 지원 관련 법칙 네 가지는 파킨슨, 자기방어, 후행공정 미흡, 학생 증후군.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는 그래도 오늘 진짜 한 명, 한 명도 안 빼고 다 쓰셔가지고 뭐 암긴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대응 방안으로는 뭐 크자폐병이라던가 자원 평준화, 자원 평화라 뭐 이런 거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KESG 가이드라인 1.0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게 다시 시험에 나올 일은 없겠죠. 또 이런 것까지 암기하면은 끝도 없잖아요.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소설을 잘 쓸 것인가? 이걸 어떻게 소설을 쓸 것인가?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은 뭐 그냥 ESG라고 하면 요거죠. 환경, 사회적, 지배구조. 요 세 가지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뭐 개념과 구축 ESG에 대한 개념과 성과 점검과 점검 기준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는데 개념을 보자면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및 기타 정보자산 등의 안정성 이슈가 강조됨에 따라 정보자산 해킹, 네트워크 침입 등 외부 물리 인적 오류로 인한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시스템을 정보보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성과 점검 뭐 요거보다는 요 점검 기준이 날 것 같다. 이 등기 임원이나 미등기 임원을 최고 책임자 시소로 선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관련한 인증을 획득을 했는지, 모의 해킹이라던가 취약점 분석 이런 것들을 했는지, 또 정보보호 공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알 필요 없고, 요거 한 몇 개만 갖고 가세요. 뭐 내용 읽어보면, 아, 내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 읽어보면. 모르는 내용은 아니니까. 아, 이런 게 포함되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에서는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 규제 요건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 활동을 추진하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지난 5년간 뭐 법 규제 위반 내역이 있는지, 그래서 뭐 벌금이라던가 과태료 이런 것들을 낸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거 위에는 플러스 점수인데 밑에는 마이너스 점수, 뭐 요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침해 및 구제라는 거를 한다는 거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거니까 그뭐 그거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감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저라면은 뭐 위에서 이제 시소를 떠올렸으니까 밑에서 뭐 CPO라던가 또는 이제 뭐 PR라던가 뭐 영향평가 같은 것들을 했는지, 그리고 뭐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어떤 뭐 매뉴얼 이런 것들을 잘 갖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애자일 개발 방법론. 애자일 개발 방법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반복적이고 점진적이고 짧은 주기로 하고 낭비를 최소화한다. 낭비 제거한다. 요 정도는 같이 언급해 주시고 마지막 단어에는 개발 방법론이다.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크럼, 칸반, XP, 에자일, 크리스탈, DSDM, 뭐 FDD, 그 외에 뭐 사페, 라지 스케일 스크럼? 뭐 그런 거 있지 않나? 이게 그거예요? 라지 스케일 스크럼? 아무튼 뭐 그런 것들 같이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CP. 기업 비즈니스에 갑작스런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비즈니스를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IT 인프라, 인적 자원, 물적 자원에 대한 재해 예방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가 이제 BCP인 거고, 그래서 주요 지표가 RPO, RTO, 뭐 RSO, RCO, BCO, 그리고 제가 그 뭐야 단톡에 올려드렸던 뭐였죠? 민타임 투 뭐 페일, 민타임 투 리페어,
뭐 또 있지 않았나? 하나 더 있지 않았나? 민타임 2, 응? D. 그러니까 D. 뭐 이런 것들 최대한 많이 써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자세하게 써도 되는데, 그래도 여기 마찬가지로 주요 지표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두 개만 쓰고 끝내는 것보다 여러 개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았나? 이거는 선형이고 이거는 지수라고? 오늘 이거를 나름 근데 어떤 분은 로그를 그리셨어, 이렇게. 뭐야, 이거 쓰레싱인가, 이거? 아니, 이렇게 가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복구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재정적 영향이고 여기는 데이터 손실이다. 이런 것 좀 같이 써주시고. 그다음 이제 DRS는 이런 거죠.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IT 시스템에 대한 비상 대비 체계 유지와 각 업무 조직별 비상 사태에 대비한 복구 계획 수립을 통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다. 약간 IT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이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때 반드시 IT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IT 외적으로도 뭔가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이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BCP가 조금 더 큰 범위고 그중에 IT에 대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게 이제 DRS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조금 차이를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려사항으로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런 구축 유형에 대해서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레이드라던가 뭐 각종 하이 어빌리티라던가 FTS와 관련한 것들을 언급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뭐죠? 독공상 상공이 뭐 그런 거는 자공이 그런 거는 같이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리터러시 여기서 나올 단어는 뭐, 윤리적 태도도 태도인데, 아무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인공지능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AI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하던데, 리터러시라는 게, 그 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디서 그 어원이 있다고 얘기해 줬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리터러시니까 디지털 리터러시면은 디지털 장비라던가 IT 이런 기술들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거고 인공지능이 붙으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앞에 뭐가 붙는지에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터러시 역량으로는 뭐 정보를 활용하는 역량, AI에 대한 이해 역량, AI를 실행하는 역량, AI에 대한 윤리 역량,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여기 이런 데다가 뭐 윤리 원칙, 기본법, 여기다가 이해 역량에다가는 뭐 알고리즘이라던가 이런 거 그냥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인공지능 리터러시 진행 사례, 뭐 SK텔레콤에서는 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고 삼성전자에서는 뭐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분석, 정보화 사업을 위한 환경 분석. 조직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사업의 필요성, 추진 전략,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과정을 이제 정보화 사업의 환경 분석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를 별도로 또 다시 외우시지 말고 그냥 외부 환경 분석에 패스트, 파이브 포스, 3C 이런 게 있고 내부 환경이 요거 밸류 체인, BSC, 7S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분석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수압 분석까지 같이. 그 다음에 RPA, 초자동화와 지능형 RPA. 초자동화의 개념은 AI, 머신러닝, RPA, 프로세스 마이닝 등 요 네 가지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많은 비즈니스 및 IT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식별 검증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전략이 초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기술 요소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RPA는 전통적인 RPA에다가 AI를 결합한 거죠.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 의사결정, 학습 및 적응까지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 기술을 지능형 RPA라고 합니다.
그래서 RP에다가 머신러닝, NLP, OCR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3단락은 뭐 관계라던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인데 오늘 1번을 생각보다 많이 푸셨는데 약간 정확하게 맞추신 분은 한 3분? 그리고 약간 조금 디테일하게 틀리신 분들이 한 대여섯 분 계신 것 같아요. 뭐 일단 요 내용은 넘어가고 이거를 이제 하실 때 아이고 그림을 기왕이면 우리가 항상 이거 뭐야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은 그냥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항상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세요. 그냥 어떤 분은 이 박스가 여기 있어. 갑자기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가 갑자기. 여기가 횡해 여기가. 보통 이 문제는 그냥 항상 똑같이 나오니까 일단 그려놓고 하시고 그러면 같이 좀 풀어보자면 아유 지금 마우스 하려니까 이거 아유,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이거 뭐 지금 몇 번째 한 건지 모르겠네 이걸 A B C D 이거 맞나? 여기가 D 맞나? E F 4일 3일 3일 5일 7일 4일 자 여기 며칠로 시작해요 여기가 1일 그럼 여기 몇이에요? 4 5 하면 틀렸죠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는 5 여기는 5 여기는 여기는 9 그쵸 여기는 10 여기는 12 어이구 여기는 10 16 여기는 17 20 뭐 같이 하면 왜 다 맞추지? 이상하네 다 틀렸던데 그럼 여기는 20 여기 어떻게 나와요? 이거 이렇게 빼는 거잖아 0 여기는 17 여기서 요거 빼는 거니까 여기는 몇이에요 여기는 16 여기는 16 0 10 그 다음에 여기부터 다 해놔야겠다 9 0 5 4 0 1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밑에는 여기가 주공정이니까 그럼 여기는 빼면 4 여기는 10 10 14 어? 10 14 아니야? 누가 자꾸 13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누구야? 그 다음에 여기는 10 3 여기는 6 여기는 11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아니 요, 여기 막 9일 여기 4일 뭐 이렇게 써놓으신 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죠? 이 두 개가?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14고 그러면 이거이 뭐예요? 여기 있는 게 이걸 뭐라고 불러 여기를? 에? 프리플랫? 토탈 플랫 여기가 토탈 그 다음에 프리플랫을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해요? 이거에서 요걸 빼고 빼기 1 그럼 여기는 8일이랑 9일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 프리플랍은 2일, 토탈은 6일. 그럼 얘는 토탈은 며칠? 4일. 프리는 4일. 이렇게. 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씨, 이거 언제다 주냐? 그냥 같이 풀면 다 맞추시는 것 같은데,
맞으신 분이 별로 없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테일러링 문제가 두 문제인데 뭐 근데 사실 이거는 테일러링을 물어보긴 했지만 각자 이제 물어본 테일러링이 달라가지고 뭐 테일러링 문제라고 보긴 좀 애매한 것 같고 자 에자일이 이제 국내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대. 프로젝트 관리자는 개발 방법론과 에자일 프로세스를 프로젝트에 맞게 테일러링을 해야 된대. 그래서 EVM과 번다운 차트를 비교하고 프로젝트 적용 방안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제 1달락에다가 인트로로 테일러링이 왜 필요하다라고 써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왜 필요하다라고 쓰면서 그래도 테일러링의 절차 정도는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려주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수 상황은 그려주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달락에 EVM과 번다운 차트를 이제 비교를 해야죠. 그럼 가, 개념 비교, 나, 상세 비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보면 3단락 쓰고 4단락 마지막에 뭔가 제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1단락 0.5페이지, 이거 1페이지, 1페이지, 0.5페이지 이렇게 쓰면 3페이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뭔가는 하나 0.5페이지를 더 써야 되는데 인트로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한 페이지를 쓰기가 좀 애매하고 제언도 안 물어본 거 한 페이지 쓰기 애매하고 그럼 여기에서 뭔가 1.5페이지를 써줘야겠죠, 여기에서.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건 쓸 수 있다고 하면 여기 3단락에 프로젝트 적용 방안을 1.5페이지 써주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근데 뭐 만약에 내가 이거를 1.5페이지 쓸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 비교를 1.5페이지 하셔도 되고 뭐 그거는 선택사항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3단락 가에다가 번다운 차트랑 EVM을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림 하나 그려주고 나에다가 표로 한 페이지를 이렇게 3단표로 해가지고 답을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재현을 하면 되겠죠. 뭐 제일 무난한 거는 번다운 차트랑 EVM을 섞어가지고 이쪽에 뭐 비용, 이쪽에 뭐 스토리 포인트 해갖고 같이 할 수 있다. 그거 언급해 주시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EVM이랑 번다운 차트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단어는 EVM은 일정과 원가를 관리하는 거고 번다운 차트는 또 벨로시티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스토리 포인트라는 단어가 꼭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번다운 차트 그릴 때 이거를 좀 이렇게 점선으로 좀 그려주면 안 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그려놨어, 그냥. 기왕이면 점선으로 좀 그려주세요. 이건 계획은 점선. 실제로는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지연. 여기는 단축.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감리와 PMO를 활용하여 사업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정보 시스템 감리의 법적 근거, PMO의 정의와 역할, 대상 사업의 범위, 상주 감리의 비교. 목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일단 이 비교를 0.5페이지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워. 일단 요거는 한 페이지 분량을 여기다가 써야 돼. 그러면은 나머지를 어떻게 쪼갤 것인가? 이거를 0.5페이지로 쓰고 1단락으로 정의와 역할 이거를 0.5, 0.5, 1페이지 뭐야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거? 0.5, 2페이지, 2.5페이지 정의와 역할. 아니 원래대로 하면 이거 0.5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대상 사업의 범위 1페이지 어떻게 쓰지 이거를? 이거 1페이지 못 쓸 것 같은데?
써야 될까? 아, 이거 혹시 쓰신 분 있어요? 예? 나랑 달을 묶었다? 그러면은 이거 1페이지 쓰셨어요? 이거 1페이지? 아, 개요? 정의가 있는데? 뭐 필요성 및 근거 해갖고 1페이지? 이건 뭐죠? 목 찾기 어렵네, 이거는. 일단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거. 이거 1달러 0.5페이지, 2달러 1페이지, 3달러 1페이지, 4달러 1페이지. 이게 제일 이상적인데?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0.5페이지 쓰고, 이거 1페이지 쓰고, 이거 두 개, 1페이지 쓰고, 4달러에 제원 쓰고, 3페이지로, 빨리 도망갈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 풀러.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4달락에다가는 요즘에 이제 감리에서 이 PMO랑 어떻게 서로 상호 간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설지가 순서가 좀 바뀌었거든요. 문제가 2번이 1번으로 올라 있어갖고, 그냥 여기 연습부터 하자. 일단 주공정법의 개념은 이 프로젝트 최소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거. 그래서 이 CP가 0인 경로를 주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그려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1달러 같은 데다가. 어차피 문제를 물어본 게 절차를 물어봤으니까 1달러에 개념은 써줘야 되잖아요. CPM이 뭔지. 그럼 개념을 쓸 때 절차는 밑에서 그림으로 절차 이렇게 막 한번 그려주고 나 설명하면 되니까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거를? 요거를 1달러 인트로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좀 표현을 해주면 좀 더 다양하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계산할 때 이 전진 계산, 후진 계산, 주경로 분석 요 세 단어는 꼭 써주세요. 절차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ES, EF, LS, LF 여기가 토탈 플롯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B의 총 여유 6일인 거고 B의 자유여유 프리플랍은 이거 빼기 요거 빼기 1 해서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MO는 이제 법적 근거는 전자정부법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감리 법적 근거구나. 죄송합니다. 감리 법적 근거는 57조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PMO의 정의와 역할. PMO의 정의는 전자정보법 64조의 2에 따라서 전자정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제도가 이제 PMO입니다. 그래서 요쪽은 안 중요하고,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기상대, 코치, 관제탑.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할에 대한 유형 구분으로는 요 세 가지, 그리고 역할로는 뭐 여구조기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분석 단계에서는 고객 관점에서 기능을 정의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약간 제안서에 대한 내용이 없네. 제안 요청서 같은 것들을 같이 협조해갖고 작성을 하는데, 뭐 요구사항 추적성 확보 방안에 대한 마련, 뭐 이런 내용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PMO는 64조의 2, 상주감리는 57조. PMO는 그게 중요하죠. 이거는 의무가 아니죠. 법적 의무가 아닌 거고 자율인 거고 이건 의무가 아닌 거고 이쪽은 의무사항이다. 여기는 권고사항이다. 그리고 PMO는 약간 그 투입 시점, 요거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 단계까지 한다면
상주 감리는 프로젝트 착수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이렇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유사성으로 인해 역할의 혼동과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최종 사업 성과의 가시성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뭐 최선의 방안이다. 뭐 같이 활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에자일 프로세스 테일러링의 필요성. 기존의 워터풀에다가 에자일 요 두 개를 합해가지고 잘 테일러링 해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기존에는 이제 계획 중심, 산출물 중심이었으니까 그거에서 에자일로 좀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하면서 근데 대신에 이제 문제는 그냥 에자일로 바꿔버리면 문제점은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는 산출물을 기반으로 감리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에자일로 하면 산출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점. 그리고 이런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려면 조직의 어떤 그 구조, 그 뭐야, 그 무슨 로우, 그 뭐예요? 그 뭐야, 조직의 그 코네이처럼 그러니까 이제 딱딱한 구조로 되어 있어. 근데 거기다가 에자일을 적용하면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에자일 같은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 테일러링을 해야 된다라고 쓰시면 되고 EVM에서 나와야 될 거는 일정과 원가, 그 다음에 번다운 차트에서는 뭐 속도 이런 내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림은 이게 오늘 개념들 안 그리신 분이 있던데 이건 그림을 무조건 그려놔야 그림만 봐도 이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은 그려주시고 그래서 EVM은 전통적인 방법론에서 사용되고 번다운 차트는 에자일 프로세스에서 사용된다. 그래서 EVM과 번다운 차트의 프로세스 적용 방안에 대한 프로세스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제일 좋은 거는 EVM의 단점은 뭐야? 끝날 때까지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한번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가 한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 EVM은? 근데 이제 번다운 차트는 중간중간에 하나의 스크럼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EVM의 장기적으로 흘러갈 때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번다운 차트처럼 좀 쪼개가지고 단위적으로 좀 수행을 한다. 이런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번다운 차트도 여기서 그 연동기획 이런 것 좀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동기획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연동기획이 약간 하나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스토리 포인트라던가 스프린트 단위로 쪼개갖고 연동기획을 번다운 차트에 좀 접목한다. 이런 내용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EVM과 번다운 차트를 묶어갖고 이걸 반복 수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발 방법론에 기반한 전체 계획 수립, 뭐야? 단위 업무 범위 정의, 예산 할당? 뭐 좋은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아무튼 EVM의 단점을 번다운 차트로 보완한다. 그리고 번다운 차트를 하면은 그게 안 되니까 그 원가에 대한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EVM으로 보완한다. 상호 보완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차는 EVM을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방안, 나의 번다운 차트를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방안, 이렇게 목차를 나누시면 제일 좀 무난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적용 기대 효과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개발 방법론의 수행 과정 비가시성을 번다운 차트를 통해서 수치화하고 애자일 프로세스의 다양한 변화 수용으로 인한 프로젝트 불확실성을 EVM을 통해서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상호 장단점 같은 거를 보완한다라고 언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축 과정에서 뭔가 단계를 좀 뛰어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분명히 그거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가면 나중에는 이제 그것들이 부채로 쌓여서 더 큰 문제로 일으켜진다. 뭐 약간 스노우볼 이펙트? 그래서 초반에는 그 굉장히 작은 그런 문제점들이 나중에는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유형 보시면 코드 부채 이거 그 개발을 할 때도 약간 좀 뭐 배드 스멜 이래가지고 나쁜 코드가 있으면 이런 거 다 리팩토링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아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가자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복잡도가 늘어나면서 서로 이제 알아볼 수 없는 코드로 바뀐다. 그리고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가 초반에 잘 안 들어가지면 그래서 나중에는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아예 그냥 되지가 않는 뭐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스트 단계에서 분명히 문제가 보였는데 그냥 페일이 아니라 그냥 패스로 해놓고 나중에 뭐 운영단에서 고치겠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부채로 다가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 비즈니스 측면과 기술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뭐 비즈니스 측면보다는 기술 측면으로 봤을 때 항상 그렇죠? 그 당시에 기술 부채에서 가는 원인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고쳐내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상환 계획 있잖아요. 상환 계획.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겠다라고 로드맵을 수립을 해놓고 하는 것이 좋고 가장 좋은 것은 그냥 그 당시에 그냥 해결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쌓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지만 상황 계획과 우선순위 기반으로 잘 예, 진행을 해 나가야 되고 또는 뭐 외부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빠르게 이 레버리지 해칭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기적인 리팩토링을 통해서 코드와 관련된 부채를 없애고 그다음에 협업과 그리고 코드 리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 도구, 그다음에 아키텍처 맨 처음에 설계 단위에 봤을 때 설계했을 때 이게 불충분한가. 그래서 웬만한 것들이 다 저는 분석하고 설계하는데 많이 이제 이렇게 부채가 많이 쌓여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요 단에서 잘 해주면 사실 뒤에는 잘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되더라도 상환 계획 요거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예. 상환 계획. 그래서 부채가 있으면은 내가 그 뭐죠? 대출이 있으면 상환 계획 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뎁트 리페이먼트 플랜 요거로 이제 해야 된다. 이후에도 가져가야 된다. 그런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리 점검 프레임워크 생각보다 이게 정확하게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거는 그림으로 끝내는 문제입니다. 그림으로. 그림이 작거나 그림이 뭔가 부실하거나 하면은 아래쪽은 잘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단계 우리 세 가지 관점 있었잖아요. 여기 사업 유형, 감리 시점, 감리 영역 요거 꼭 보고요. 그다음에 관점과 점검 기준 여기에는 절, 산, 성 이렇게 여기 꼭 봅니다. 예. 그리고 꼭 또 보는 게 여기 EA, IS, SD, DB, OP, MA 이거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랑 비슷하잖아요. 전체 아키텍처 구축하고 계획 수립하고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유지 보수 순으로 간다. 여기 꼭 보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여기 사업 관리 영역은 전체적으로 밑에 다 깔려 있고요. 여기 끝까지 다 깔려 있죠. 그리고 DB는 그냥 편해. 여기는 평범합니다. 데이터 수집, 뭐 구축, 검사, 품질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보는 게 여기에요. 여기. 품질 보증 활동은 여기 시스템 개발까지 이렇게 깔려 있어요. 요거. 유지 보수는 그냥 유지 보수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키워드 떠오르는 걸 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 설계를 할 때 시스템 개발하기 전에 이쪽 있잖아요. 시스템 아키텍처,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된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꼭 쳐다보는 거 있어요. 저희 채점할 때 꼭 쳐다보는 영역이 있으니까 요거는 적어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나머지도 다 정확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적어도 보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요 세 단계 그리고 요 시점의 여섯 가지 그리고 절차 산출물 성과 여기 절산성 그리고 사업 관리의 범위, 품질 보증 활동의 범위, 나머지는 이 아키텍처라던가 이쪽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시점 있었잖아요. 여섯 가지. 네. 그리고 사업 유형별 감리주별 감리 대상을 규정을 하였다. 그리고 품질 보증은 개발까지의 공통사항이고 사업 관리는 전체의 공통사항이다. 절차 산출물 성과가 있다. 네. 의무대상하고 예외사항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조죠. 57조. 자, 그리고 투자 성과 지표와 프레임워크. 자, 여기서 프레임워크라고 했잖아요. 프레임워크, 그죠?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를 잘 그리셔야 되는데,
오늘 요 그림은 그대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좀 바꾸시거나 나만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시기보다는 아마 채점자는 이걸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토픽이고 어떤 학원이나 다 비슷하게 다 이 그림으로 저희가 다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이 일단 이질감이 다 든다. 그러면은 조금 이상하게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좀 뜯어볼게요. 자, 맨 처음에 분석 기법이죠. 이 투자 성과 평가를 왜 하는지부터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단 IT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돈을 쓰는 조직이죠. 벌어오는 조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벌어오는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 네이버 같은 회사가 뭐 대표적인 회사긴 한데 제가 다닌 회사들은 다 돈을 쓰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 계획 잡고 할 때 투자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를 잘 해야 내년도에 똑같이 100억을 줄지 아니면은 야 너네 잘 못했으니까 이거 굉장히 필요한 거냐 하면서 막 50으로 줄지 그런 절차들이 꼭 연말에 이제 한 번씩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거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정량화하고 계량화 해가지고 화폐 단위로 표현을 해가지고 내가 얼만큼 투자를 성과를 보았는가를 하기 위한 접근하기 위한 이 절차와 기법들을 모아놓은 프레임워크가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 NPV, ROI, PP, IRR 이건 네 개는 기본이죠, 그죠? 그리고 중간에 성과 측정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BSC, 재고내학, 그리고 또는 ITBSC. 그리고 단계는 뭐 준비 단계, 수행 단계, 사업 완료 단계가 있고, 평가는 뭐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 요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키워드들이 미스가 나면 안 되고요. BSC하고 요 네 가지. 그리고 추진 단계는 전체적으로 준비, 수행 완료, 그다음에 평가는 사전, 중간, 사후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요거 공식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예, 공식을 얼만큼 좀 디테일하게 써줄 수 있느냐도 3단락의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 오늘 조금 뭐 좀 다르게 그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키워드가 보이면 그래도 채점은 했는데 요 그림 다시 한번 좀 그림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정보기술 아키텍처. 갑자기 생뚱맞게 이것도 하나 내봤는데요. 일단 이거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아키텍처 이 말 딱 듣는 순간 이거를 어떻게든 말로 풀라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거 몇 가지만 좀 이렇게 구글링 해보시면은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좋은 그림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복잡하고요, 이거. 결론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왜 하느냐? 네. 조직에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죠? 목표가 있으면 이걸 달성하고자 하는 뭐 이 기술, 프로세스, 그다음에 인력 구조, 네, 네. 그다음에 뭐 인력 구조, 자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똑같이 같은 목표로 얼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정리한 뭐 청사진이다. 청사진, 네, 청사진. 자,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이거 잘 해놓으면 좋겠지만 국내 기업에서 이거 잘하는 데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 뭐 예를 들자면 쿠팡의 목표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뭐 넘버 원 하는 뭐 온라인 뭐 상거래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KB 국민은행은 좀 다르잖아요. 이게 포지셔닝이 다르잖아요. 조직의 목표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 온라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뭐 앱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앱 안에서도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를 거잖아요. KB 국민은행은 좀 다르니까 여기에서도 기술과 프로세서 인력들이 좀 다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조와 프로세스와 정보 기술 및 자산 등 이런 설계와 문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온라인 시켜놓은 뭐 청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용류는 아시죠? AADA, TA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과 참조 모형, 업무 참조, 서비스 참조, 데이터 참조, 기술 참조, 테크니컬 아키텍처까지 예,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숙도는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죠. 5단계 최적화까지. 네. 자,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결론적으로는 이게 잘 되고 나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IT 조직이 가야 되는 방향과 이런 것들을 잘 평가를 하고 투자도 하고 해야 된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다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의 1 설정하고 ISP 하고 ISMP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어떤 그런 토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냥 만들어 본 문제인데, 예, 펑션 포인트하고 투입 공수, 맨먼스 방식의 장점, 단점인데, 일단, 기능 점수 방식은 이 객관성이 딱 드러나잖아요. 기능 규모를 이렇게 산정을 해놓고, 그렇죠? 객관적이다. 예, 정량적이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보시면 개발 언어나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뭔가 디펜던시가 없죠. 독립적이다. 예. 뭐 C 언어라고 달라지는 거 아니고 자바라고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그런 관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용이 산정이 투명하고 명확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자, 요구 기반이잖아요. 저희가 문장으로 막 A 시스템은 B 시스템, A 사용자는 B 시스템을 사용해서 뭐, 뭘 입력한다. 입력이 뭐 그러면 뭐 이 아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막 기능 분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요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구가 미정확한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이게. 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이런 뭐 산정하는 방식이니까 뭐 시간하고 노력이 든다.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얘기고, 네, 기능 점수에서 가장 큰 단점은 초기 요구 사항이 부정확한 경우에 나중에 네, 많은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투입 공수 방식, 맨먼스는 뭐 단순하죠. 프로젝트의 수행, 인력, 역량 등에 직접 반영이 가능하다. 예, 이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되게 공식이 간단하고 전체 총 얼마 걸리는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뭐 한 사람이 8시간 한다고 한다면 몇 명이 필요한가 이렇게 역산하는 방법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작은 단위 과업의 산정이 유리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요 말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설계가 중요하다 또는 이 개발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 고급, 뭐 특급 뭐 이렇게 막 넣잖아요. 예. 그 메먼스 보시면 항상 뭐 중급이에요 아니잖아요. 고급, 특급 막 이렇게 넣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인력 수행 인력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반영이 가능하다. 요게 저는 이제 포인트라고 보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에선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 프로젝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급이라고 고급이라고 들어왔어요. 근데 왠지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잘 얘기 좀 해봐, 그 이렇게 좀 솔직히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막 대학 갓 졸업하고 오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다들. 예. 그리고 막 특급이라고 왔는데 뭐 얘기해보면 약간 고급 정도 되는 것 같고 특급은 아닌 것 같고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그거를 속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편차가 있다. 예. 편차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들이 하나였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뭐 잘 오늘 적어 주셨는데 이런 키워드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배운 거를 다 이제 넣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3단락은 뭐 그거 이외에도 뭐 이 LOC는 너무 원초적인 거고, 뭐 코코모도 있고, 뭐 저희 배운 거 다 끌어다가 이제 넣으시면은 답안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AI 워시는 저번에 모의고사 때 제가 냈던 얘기인데, 어쨌든 이 AI의 실제 기술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한다. 과대포장이 키워드고요. 그거를 하기 위한 뭐 마케팅 전략이다. 나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선풍기를 사봤는데 음성 명령만 되어 있는데 AI다라고 이제 속이는 거죠. 네. 그래서 유형들, 기술적으로 용어를 남용을 한다거나 전체로 포장을 한다거나 뭐 전혀 이제 AI랑 상관없는데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인데 그거를 가지고서 마치 AI를 썼던 것처럼 쓰는 그런 형태. 그리고 다른 기업의 타사를 그냥 솔루션을 쓰는 건데 마치 우리의 원천 기술인 것처럼 포장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원인이 되겠고, 예. 묻지 않아도, 그쵸? 해결 방안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자 인증 대조. 만약에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냈다. 그럼 공인기관이 이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거고, 표기법에 대해서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규제 프레임워크도 준수를 해야 된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썰푸는 문제였고요. 예, 개념적으로만 이런 게 있다라고 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2교시형을 좀 보면 4번, 5번, 6번 해설을 할 텐데, 일단 4번은 오늘 많이 이제 적어주셨던데, 네. 일단 위험 발생에서 정량적으로 위험 분석하는 세 가지 기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식별을 하고 정성적인 방법도 있지만 정량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 수치화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해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좋은 내용이고, 일사결정 나무 분석, 디시전 트리잖아요. 자, 이 그림, 네. 이렇게 트리 형태로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나중에, 그렇죠? 이게 지금 확률적으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의사결정 규칙을 도표화해서 감시 대상이 되는 집단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아니면 이런 예측과 관련된 확률을 수행하는 정량적인 분석 기법이다. 자, 트리 형태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갈라지면서 두 개 이상의 변수가 결합해서 목표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시각적으로 가능하다. 네. 디시전 트리의 가장 큰 장점이 이거였잖아요. 내가 트리를 맨 마지막에 얘가 어떤 지금 이 어떤 길로 어떤 패스로 이렇게 분해돼서 내려왔는가 눈으로 다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EMV, 금전적 기대값 분석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기반으로 사용을 하는데,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영향도하고 발생 확률을 가지고서 그렇죠? Expected Monetary Value를 예, 산출해낸다. 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얼마나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수익이 됐건 아니면 뭐 마이너스가 됐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회 EMV가 0보다 크다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EMV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낼 건가 아니면은 내지 않을 건가 뭐 그런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이 EMV의 공식 다시 한번 보시면 value하고 이 probability, 영향도하고 발생 확률을 곱해서 전체적으로 금전적 기대값을 산출을 한다. 예, 그리고 여기 안에서 확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향도까지 산출을 해서 요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죠. 요 금액 기반으로 보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요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냥 이런 식으로 도출하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확률로 몇 퍼센트 어떤 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확률 기반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반복적인 수치를 대입시킨다. 이게 특징이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그런 수치를 막 이제 난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죠. 난수를 많이 생성했다는 거는 케이스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다 넣어보고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 확률로 네, 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더 정량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분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은 이런 식으로 네. 전체적으로 데이터 선택된 방법과 데이터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그 변수의 그 상관관계 영향을 많이 주는 위험을 식별하고 규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네이도 다이어그램. 네. 토네이도 다이어그램. 이게 태풍처럼 이렇게 생겼죠? 토네이도 다이어그램. 네. 자, 그래서 정량적인 거 하고 정성적인 거 여기까지 체크는 하세요. 델파이 시나리오 우선순위법이 정성적인 거다. 예. 그리고 뭐 이런 뭐 가치평가나 이런 그런 거보다는 이 전문가나 아니면은 과거 어떤 그런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서 선정하고 이런 것들이 정성적이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이제 정량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 네. 오늘 시작을 여기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니까 1달러로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다 지금 보니까 여기 군지파 또는 차원 축소 내용이잖아요. 근데 접근하시는 건 좋은데, 이 마이닝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제가 일단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마이닝 기법 중에 군지파도 있고 차원 축소도 있고 뭐 이 상관관계 같은 뭐 관계 분석도 있고 아니면 텍스트 마이닝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기 뭐죠? 소셜 마이닝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이닝 기법이 있잖아요. 일단 마이닝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빅데이터라고도 하는데 뭐 데이터도 좋고 빅데이터고 어쨌든 이 데이터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숨겨진 의미나 패턴 그리고 문맥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냥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흔들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내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굳이 이제 1달러에 마이닝이 들어간다면 마이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패턴 있잖아요. 패턴도 이 그룹도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 중에 이게 하나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지파는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비지도죠, 비지도. 오늘 이제 잘 해주신 분도 계신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세트를 이제 분할을 한다, 군지파한다. 근데 유사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끼리 모아주는
예, 분지파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기 계층적 분할과 분할적 분집,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싱글이냐, 아니면은 뭐 완전이냐, 센트로이드 기반이냐, 와드냐, 예. 그리고 여기 K민즈,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요거 오늘 적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DB스캔, 뭐 민시프트 클러스터링, SOM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지파의 유형을 넣어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군지파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수행되는가, 예,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뭐 공간에다가 쭉 뿌려놓고, 그렇죠? 공간에다가 쭉 뿌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A그룹, B그룹, C그룹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그림 중에 이런 시험의 그림에서 내가 뭔가 이런 내용의 이런 지금 그림을 그렸다. 다 감점 요소입니다. 분지파를 설명하는데 이런 그림이 하등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는 인트로만 필요한 거고 분지파를 설명할 때 이런 그림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차원 축소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한다. 네,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유지를 하면서 더 낮은 차원으로 변환을 한다. 결국은 과적합 방지를 하고 노이즈도 없애고 그다음에 이 계산 효율성, 네, 계산과 관련된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이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기법 PCA, LDA, ICA가 있었고 TSNA 이런 것들까지 오늘 저 잘 적어주신 분들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SOM 같은 경우에는 자기 조직화 지도인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거를 조금 공부를 조금 깊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나중에 돌아가셔서 저라면 왜 이 사람이 굳이 이렇게 물어봤을까? 이 순서대로 굳이. 예. 왜 굳이 이렇게 물어봤을까? 왜 3번을 마지막에 물어봤을까? 예. 얘는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아시는데 이 SOM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일단 일반적인 차원 축소는 얘가 고차원 뭐 10차원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연산도 느려지고 예, 부정확해집니다. 예. 근데 얘는 이 자기조직화 제도 같은 경우에는 고차원이어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거든요. 이 토폴로지라는 말이 나와요. 토폴로지. 토폴로지를 유지시켜준다. 예. 이 토폴로지가 뭐냐면 얘랑 얘의 전체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유지가 되면서 이 경쟁층에 이렇게 투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의 약간 관점은 뭐냐면 분지파라는 게 있는데 분지파라는 거는 차원 축소라는 것도 있고 이제 차원 축소 중에서 일단 일반적인 차원 축소는 이렇게 됐는데 이 자기 지도 자기 조직화 지도 이거는 더 고차원에서 뭔가 된다라고 조금 더 발전된 형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여기다 리드물을 뭔가 적어주시면은 이 토폴로지나 고차원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뭐 차원 축소 기법이다라고 조금 더 적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토폴로지를 보존한다. 네. 고차원에 더 특화되어 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얼마나 내가 디테일하게 그림을 잘 그렸느냐. 입력층하고 연결 가중치가 있고 중간에 경쟁층이 있죠. 결국 경쟁층으로 투영을 시키는 건데, 이 경쟁층의 핵심이 요거다. 요, 지금 구성 항목 네 가지 한번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 절차, 초기화, 경쟁, 그 다음에 이유성 함수 적용. 네. 그래서 뉴런의 중심으로 주변의 뉴런들에게 가중치를 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가중치 업데이트하고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경쟁층에다가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투영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단락은 그래서 뭐 오늘 1단락을 들어가신 분들은 4단락을 못 적고 이제 빠져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굳이 여기에서 마이닝을 언급하는 것도 괜찮지만 사단락에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잘 분류가 됐는지도 평가 기법이 있었잖아요. 신뢰 개수 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던 인덱스도 있고 균인지 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던 인덱스도 있고 신뢰 개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적어주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출제자의 의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지파가 있고 분지파 중에 당연히 차원 축소도 분지파 기술 중에 하나고 일반적인 차원 축소는 저차원에서 잘 되지만 자기 조직화 지도는 고차원의 토폴로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차원에서도 가능하다. 자, 이런 스토리를 잘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 테일러링, AI 프로젝트 테일러링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내용들은 다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방안? 테일러링을 수행을 하려고 했으니까 여기가 방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방안이 돼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방안이라고 하면 끝단어가 대체 뭐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지, 이걸 버전 관리를 적용해야 되는지,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를 수립해야 되는지, 뭘 설정해야 되는지, 뭘 감시할 건지. 이 끝단어가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방안을 그냥 교차 검증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교차 검증을 당연히 뭐 수립하라는 거는 알겠지만 너무 기술적으로만 막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그냥 아무런 그런 상관관계 없이 막 써 넣었다라는 생각에 드는 답안들이 오늘 다수 저는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단어를 조금 더 이렇게 봤을 때 방안이라고 바꿨으면 이거를 적용하는지, 최적화를 할 건지, 구축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도입을 할 건지, 운영 단계에다 추가할 건지, 이런 식으로 끝단어만 잘 터치를 해주셔도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답안이랑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테일러링이 나온다고 했을 때 방안으로 이어를 조금 고쳐주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테일링을 하겠다라고 이 끝단어를 잘 터치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문제를 봤을 때 세 개를 물어봤거든요. 품질, 정확도, 윤리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품질 측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데이터 품질을 상향시킬 건가, 모델 품질을 향상시킬 건가로 조금 다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정확도는 평가잖아요. 평가를 빨리 떠올려서, 그쵸? 모델에 맞는 평가 기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ML은 어떻게 하고, 지지도는 어떻게 하고, 우리 평가 기법 다 달랐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할 건지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윤리 기준 같은 경우에는 벙벙한 얘기긴 하지만, 뭐, 지금 이 개인정보 보호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비식별화 같은 거, 합성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그러고 관련된 표준이나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참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좀 더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4단락에 있잖아요. 저는 이 프레임워크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프로젝트 테일러링에서 어떤 영역에 내가 지금 각각 할 수 있느냐. 결국은 프로세스냐. 테일러링을 뭔가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프로젝트 안에 프로세스를 바꿀지, 산출물을 조정할지, 아니면 관련된 조직이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조정을 할지, 아니면 도구를 더 추가로 넣을지, 관리 기준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좀 더 뭔가 더 추가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영역이 식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내용이 잘 없이 뭔가 그냥 프로젝트 테일러링이 그냥 바꾸는 건데 그냥 얘가 안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AI 기술을 그냥 막 적고 있는 느낌보다는 전략적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프로젝트 텔링에서 내가 지금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적용 대상은 이런 거다라고 마지막에 총 정리를 한번 해주는 느낌으로 사단락을 써주시면은 굉장히 그 판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역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프로세스에서 AI와 관련된 생명 주기를 해서 MLOps 기반의 프로세스를 조금 더 프로젝트 관리 단계에서 아니면 구축 단계에서 넣을지, 산출문과 같은 경우에 AI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 대한 이력 카드라던가 데이터가 어떻게 지금 구성됐는지 데이터 시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내가 산출물을 더 넣을 건지, 조직 관련해서도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AI를 감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지금 특히나 AI 윤리와 관련해서 판단했을 때 이런 추가적인 전문가를 더 넣을 건지,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자바 개발할 때 그쵸 뭐 이클립스 쓰고 그다음에 뭐 그러는데 ML 플로우라던가 큐브 플로우라던가 이런 피스트 이 피처 엔지니어링 해주는 그런 툴들을 솔루션을 더 넣어서 정확하게 좀 개발을 해낼 건지, 그리고 뭐 설명할 수 있는 AI를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또 추가를 할 건지, 그리고 이런 ISO 뭐 42001 내지는 뭐 AI ACT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준을 잘 잡겠다. 예, 이런 것들이 더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 전체적인 답안들이 그냥 AI에 대한 내가 관련된 기술들을 그냥 쭉 접고 빠져나온 느낌들이 많아서 조금 더 이 지금 마지막 단락에 이 4단락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일러링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접근하는 방법, 데이터를 바꿀지, 모델을 바꿀지, 평가 기법을 넣을지, 그 다음에 도구 있잖아요. 도구. 아까 같이 이런 MLflow, 피스트 이렇게 추가적으로 AI에 특화된
개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윤리 측면, 그리고 표준이나 가이드 관련해서 조금 더 이런 쪽으로 참고를 해서 전체적인 사이클을 잡아보겠다라고 이런 내용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테일러링이 단순히 그냥 뭐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크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거고, 뭐, 콕 집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품질 정확도 윤리라고 하면은 지금 요즘에 AI에서 그냥 다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건 결국은 한판 정리를 하셔야 된다. 네. 한판 정리를 해서 내가 지금 테일러링이 여러 가지 이런 프로세스 산출물 조직 이런 것들 다 터치를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런 거를 다 실현을 시켜야 된다라고 크게 그냥 하나 한 판을 잘 제시해 주시면은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것도 사단락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큰 판을 제시한다거나 어떤 큰 영역에 있어가지고 그 큰 관점을 제시를 할 때 사단락에 그냥 꼭 내가 수직적으로 파고들어서 뭐 하나를 깊게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어떤 시각적으로 이렇게 좀 그 넓게 접근하시면서 이렇게 적는 것도 하나 중에 방법이니까 네,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분간 쉬었다가 3시 12분부터 인공지능 추가 토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